에너지 대사와 균형.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대사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질 대사야, 물질 대사. 그지? 그 물질 대사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뭐 물질 대사 중에 이제 이화작용이 되겠지? 이화작용에 의해서 뭐야?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겠지. 지금처럼 체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체온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 만들어낼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써. 그러면 그 에너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 에너지 원을 내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식물과 달리 동물은 음식을 먹어서 얻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 그래서 나오지. 자,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내가 그 에너지를 주는 애들을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와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어떤 균형을 이룰 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 그랬어. 그럼 내가 그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반대로 내가 우리 몸 안에서 쓰는 소비하는 에너지가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더 많이 먹어. 존나게 먹는 거야. 우리 이제 보통 칼로리로 따지지. 내가 하루에 한 4,000kcal 처묵처묵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쓰는 에너지는 뭐 한 2,0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2,000kcal만큼이 몸속에 남잖아. 그럼 내 몸 어딘가에다 그거를 꾸역꾸역 저장을 해놔.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 왜냐면 또 이제 근데 내가 계속 삼시세끼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 계속 졸라 처묵처묵해. 그럼 결국 그 남는 게 계속 내 몸 안에 쌓이면서 어떻게 돼? 내 체중이 늘어나다 못해 어떻게 돼? 그게 과도해지면 비만이 되겠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섭취하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많으면 기본적으로 체중이 증가한다. 체중이 증가하다 그게 심해지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 얘기인 거야.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지. 반대로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는 얼마 안 돼. 지금 나의 상황이야. 오늘 하루 동안에 끼케 한 끼 먹었나? 그럼 몇 칼로리 되겠냐? 근데 지금 이렇게 졸라게 떠들고 있어요. 에너지 쓰는 에너지는 겁나 많은 거야.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아까도 했죠. 그동안에 내가 저장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매일 1년 360일 반복이 돼. 봐봐. 삐쩍 꼴고 있잖아 지금. 그치? 내가 이 부분 설명하려고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야. 그치? 몸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한다 이거지. 체중이 감소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소위 말하는 영양실조 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영양실조 되기 지금 일보 직전이야. 내가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몸무게가, 그치? 앞에가 5자야. 그치? 이 옷을 그나마 이렇게 꽉꽉 내복까지 뭐 속옷까지 꽉꽉 껴 입어야 60kg를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지. 그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정말 심해지면 소위 말하는 영양실조. 그치? 영양실조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 북한, 아프리카 애들이 대부분 잘 못 먹잖아. 근데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에너지 안 쓰는 거 아닌가? 야, 기본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는 계속 쓰고 있거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내장기관도 아무것도 안 해도 에너지 쓰고 있다고요. 근데 못 먹으면 그게 오래 지속되면 영양실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소위 말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지. 내가 하루 동안에 활동하는 거 감안해가지고 그 칼로리만큼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매 삼시세끼 먹어줘. 그러니까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게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체중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뭐야?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게 사실은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그치?
뭐 이게 어려워? 그지? 이거 선생님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걔도 이거는 알 거야, 그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져.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에너지 대사량이라는 게 에너지 대사량. 그나마 중요하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에너지 대사량. 말 그대로 봐.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이란 얘기지. 이제 에너지 얼마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얼마큼 쓰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자,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 기초대사량. 자, 여기서 대사량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기초대사량은 뭐겠어? 아까 얘기했지.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나 이런 게 막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소비하는 에너지가 뭐다? 기초대사량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요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 그래. 알겠어?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말이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몸무게에 따라서, 체표 면적, 여러 가지에 따라. 자, 일단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뭐 쉽게 말하면 체중이라고 봐도 되고, 체표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 자, 성별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나이를 비교했을 때, 왜냐면 나이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연령이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들에 비해서 내가 어때? 나이가 너희 나이 곱하기 2 한 거보다도 내가 많잖아. 니네 몇 살이지? 18이지. 18. 그치. 3배까지는 아니고 2배보단 좀 많거든? 내가 니네 나이에 3배면은 이제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그치? 선생님 같은 거 봐봐. 그치? 하루 종일 밤에 가갖고 밤늦은 시간에 처묵처묵하고 그대로 자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해갖고 또 앉아갖고 컴퓨터 하다가 수업, 운동을 안 하잖아. 그치? 게다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더더욱 못해요. 그치? 원래 선생님이 아침마다 스쿼시를 쳤는데, 그치? 스쿼시를 쳤는데, 테니스 비슷한 거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막힌 벽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 쳐서 맞히는 거 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꾸준하게 했거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째 못 가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운동을 못 했더니.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몸의 표면적이지. 체표 면적이 클수록 어때?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등치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호동하고 뭐 예를 들어 강호동 씨한테 미안하다만, 그지? 강호동 등치 이따만 하잖아. 실제로 봤거든. 등치, 그게 선임이 한 20년 전에 본 거긴 하다만. 왜냐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 이제 씨름 천하장사 끝나고 방송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최전성기를 찍을 때였거든. 이래. 너무 무서워. 난 그때도 몸매가 이랬거든. 등치가 이래. 근데 꼭 그 강호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 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뚱뚱한 애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땀 흘리잖아.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는 그 기초대사량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프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자, 여기 이렇게 보이고, 여기 지금 가로축에 나이 써 있고, 그지? 나이 써 있고, 요 세로축에 기초 대사량 그래서 써 있지. 그 보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이런 식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근데 거기 또 성별로 구분해놨잖아. 이런 식이지.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나이대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초대사량이 높다 이거야. 알겠어?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의 그래프라면 이게 여자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성. 이제 자, 이게 이제 대사량이니까 사실 단위는 뭘 쓰면 되겠니? 킬로 칼로리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근데 이 킬로칼로리만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단위 시간당 단위 질량당 단위 시간당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단위 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요. 여기 보면 뒤에 킬로그램 아워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1시간당 요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지. 알겠어? 1시간당. 1시간당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밑에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 그래프는 지울게. 보통 남성의 경우에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0.7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거잖아. 그럼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남성의 경우에 1시간당 몸무게 1kg당 1kcal.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은 여기다 60을 곱해준 것만큼 나는 1시간당 60kg 곱해준 것만큼의 기초 대사량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런 의미야 단위가. 그럼 여기다가 봐봐. 내 몸무게가 60kg이어서 내 몸무게 60kg이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럼 하루면 여기다 24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게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이 된다 이거야. 알겠어? 여기 킬로그램 아워니까 1kg이 1시간당 이만큼의 에너지 쓴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어? 기초대사량.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숨만 쉬고 살진 않을 거 아니야. 아침에 눈 떠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니네 뭐 학교 갈 때는 학교 간다고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있겠지.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동 대사량 이렇게 해요. 활동 대사량. 활동 대사량. 실제로 내가 어떤 활동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얘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표 넣어놨지. 잘 봐. 조심해야 돼. 니네 자는 거는 기초대사량이야 활동대사량이야? 기초대사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자는 거 활동대사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거기 보면 얼마 돼 있어? 0.9 정도 돼 있지. 자, 앉아서 쉬는 것도 있고 이야기하는 거 니네 봐봐. 공부하는 거 보면 어때? 오, 꽤 많지.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고 나면 배가 고픈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뭐 빠르게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농구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그지? 좀 격한 운동을 할수록 활동대사량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아 얘도.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공부하기가 지금 활동대사량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2.2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얘도 계산하는 거 똑같아. 니네 요 파트에서는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2시간 동안 공부했다? 곱하는 겁니다. 60kg 곱하기 2아워.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쓴 거야. 60kg 사람이 2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 쓴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표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산하는 법만 알면 돼. 뭐 활동 대사량이 얼마다라고 주어졌으면 거기다가 자기 몸무게에다가
그 활동을 한 시간을 곱해주면 총 활동 대사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내가 이런저런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하루 동안에 총 사용한 에너지 양이 뭐야? 일일 대사량인 거야.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다 뭘 더해주면 되겠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 대사량을 더해준 게 일일 대사량이에요. 자, 일일 대사량은 결국 기초 대사량에다가 뭘 더해준 거다? 활동 대사량을 토탈 더해준 거다. 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 요거 그냥 뜻도 잘 기억해야 돼. 일일 대사량이 뭐고, 기초 대사량이 뭐고, 활동 대사량이 뭔지 기억해야 된다. 알겠니?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봐봐.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거나 혹은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많으냐 적으냐 따진 거잖아. 여기서 이 소비하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일일 대사량 말하는 거야. 내 일일 대사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걸 섭취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지. 보통 너희 나이 때 하루에 한 2,700kcal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거든. 2,700kcal. 글쎄 거기 보면은 거기 니네 39페이지 맨 위에 봐봐.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인데, 일일 에너지 권장량은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 대략 2,700kcal이고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 2,000kcal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평균적으로 2,700kcal를 소비하는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한 매일 3,500kcal씩 먹으면 800kcal만큼에 해당되는 것들은 내 몸 어딘가에 쌓인다. 쌓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2,700kcal를 소비하는데 매일 2,000kcal도 안 되는 걸 먹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다이어트 한다고. 이 원리 이용한 거지 뭐. 안 먹어서. 심하면 영양실 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식한 방법은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줄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많이 처묵처묵하고요. 많이 쓰면 돼. 그래서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게 가장 좋다 그러잖아. 건강하게 먹을 거 먹고 그거 이상으로 운동해서 에너지 소비하면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이제 나는 뭐 다이어트 할 것도 없지만, 그지? 선생님 운동도 안 했는데 이 뭐야 BMI라고 그러냐 이거?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비만도 측정하잖아. 체지방이 거의 없이 나와. 봐봐 혈관 보이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오히려 체지방이 너무 정상보다도 적은 거고, 심지어 근육량도 정상인보다 적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사실 운동을 하면서 많이 먹어야죠. 운동하는 것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어쨌든 이제 살이 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여기다 또 별표 주세요. 요거 이제 나중에 내신에서는 요거 니네 외워야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나와.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없잖아. 그냥 뭐 어느 정도 암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질환이라는 병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사니까 물질 대사 떠올리자 이 말이지. 우리 몸 안에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됐건 뭐가 됐건 물질 대사가 잘 이상이 생긴 거지. 물질 대 뭐 동화작용이 됐건 이화작용이 됐건 그런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생기는 질병이 대사성 질환이다 이거야. 그지? 거기 써 있잖아. 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 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병의 증상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인은 뭐라 그래? 방금 얘기했지.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결국엔 뭐야? 비만이란 얘기지. 이런 비만이나 뭐 어떤 유전 혹은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으로 지금 뭐가 나오니? 고혈압. 맞지? 그 다음에 뭐 당뇨병, 고지혈증,
뭐 지방간, 뭐 등등등. 자, 너희 나이 때 사실 나타나기 힘든 질병이지. 맞지? 그렇잖아.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달고 살겠지. 그치? 이게 제일 위험해요. 고혈압, 뭐 고지혈증, 지방간. 그치? 그럼 이제 지방간이 심해지면은 이제 뭐 간 경화로 이어지고 그게 간암으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치? 자, 고혈압,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식사 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 때문이다. 자,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라 그러면 얘들아 봐봐. 니네 병원 가면 이렇게 혈압 재는 기계 있지? 그래서 뭐 최고혈압, 최저혈압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은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보통 80이고 이게 120. 요 정도 범위일 때가 정상이거든?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혈압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식습관의 문제가 많지. 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혈관에 뭐 지방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막히면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비슷해요. 그 이제 혈관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서, 그럼 이제 그게 혈관벽에 쌓여서 어떤 고혈압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뭐 동맥경화 같은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심근경색, 뭐 심장 마비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질병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야, 거기 나와 있는 증상들 한번, 당뇨병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봐봐. 우리가 제 1형 당뇨라는 게 있고요. 2형 당뇨라는 게 있거든. 그럼 보통 너희가 공부할 때 당뇨병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얘를 말하기는 해. 1형 당뇨는 뭐냐면 다른 말로 소아당뇨라고도 하거든.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이제 아마 배울 텐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량이라는 게 있어. 사람 피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거든. 그게 항상 일정한 농도로 들어있어야 돼. 그거를 밥을 먹으면 좀 높아져. 굶으면 낮아지고. 그럼 보통 이제 밥 먹고 높아지면 그걸 낮춰주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근데 소아당뇨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밥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안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슐린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평생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보통 이제 선생님 나이대에 나타나는 당뇨병이 이제 제2형 당뇨지. 보통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폭식을 한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식습관의 문제로 나타나는 대부분이 이제 제2형 당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자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요게 제1형 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요게 제2형 당뇨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당뇨병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통 많이 지칭한다. 그지? 근데 그걸로 이어지는 지금 합병증 같은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간도 이제 보통 보면은 간에 지방이 기름이 낀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그지? 그럼 이제 나중에 간이 제기는 못하겠지.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이제 들러붙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될 수도 있고, 간이 딱딱해지면서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니까 간이 우리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간이 피곤해진 거야. 사실은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방 간염, 간경변, 그지?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구루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비타민 D, 이제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거든. 소위 말로 선생님 보면 약간 뭐야, 이렇게 오다리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 이런 거. 뼈가 휘어져 버리는 거야. 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약간 오다리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심하게 막 이렇게 거의 질병이지, 질병이어서 이제 휘어진 거 있지, 그런 것들. 비타민 D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원래는 니네 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칼슘이지. 칼슘이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야. 그래서 원래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좋죠. 근데 그게 일단 부족해지면 이런 뭐 구루병이라는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뭐 예방하기 위한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뭐 이런 활동, 기본적인 활동도 좀 이렇게 늘려주고 운동을 적절히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은 개념 체크가 나오는데, 자, 요거 6번 한 5분 정도 줄게. 이거 금방 풀겠지? 뭐 이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나랑 풀이할게. 요건 답이 없어서 나랑 같이 풀어야 돼. 그냥 안으로 금방 했지? 자, 풀이해볼게. 자,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쓰시오. 자, 지금 1번은 뭐야?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뭐 하면 체중이 감소한다? 적으면. 그지? 요렇게 되겠지. 2번.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표시하시오. 자, 1번. 기초 대사량은 나이나 체중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틀렸지?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고,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일 대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그치? 총 에너지량이지.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 더해준 거라 그랬으니까 2번은 동그라미. 자, 활동 대사량은 심장박동과 체온 유지에 쓰인 에너지량이냐? 이건 기초 대사량이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X.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맞죠? 그지? 뭐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어 여기. 자, 3번.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라. 일일 대사량의 60~70%는 뭐가 차지한다? 기초 대사량이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많아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운동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운동을 할수록 뭐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면 기초 대사량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4번.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표시하시오. 1번.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더라. 그지? 특히 뭐 식습관 같은 거, 뭐 운동 여부 이런 거랑 관계가 있죠. 자, 2번.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니? 합병증을 일으키니까, 그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X가 되겠고. 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이다. 맞죠? 이제 자, 5번. 각 설명에 해당되는 대사성 질환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써라. 1번.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뭐야? 고혈압. 니은이 되겠고. 2번.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다. 고지혈증. 리을이 되겠고요. 3번.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이게 당뇨병이거든.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당뇨병 여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하기 전에 뭐 기계 같은 걸로 혈당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가지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0 수치상으로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거든. 그러니까 200 정도 될 거야. 내가 알기로 200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200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뭐 미리그램 퍼 밀리리터였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밥 먹기 전에 측정했을 때 이게 이제 이거 이상 나오는 사람은 보통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은 당뇨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서 뼈에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 구루병이라고 하죠. 디귿 되겠다. 자, 6번. 대사성 질환을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대사성 질환을 예방에 규칙적인 운동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단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늘려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을 줄여야지. 왜요? 야, 복부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특히 배가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근데 소위 말하는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야. 생각해봐. 내장의 지방이, 복부에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지방이 많다는 얘기냐? 간과 같은 내장경에 지방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걸 줄여주는 거지. 그럼 지방간을
없애려면 운동해서 복부 뱃살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도 골라줘야 돼. 알겠어? 디귿도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여기 숙제 안 돼 있는 사람 꼭 해놔라. 검사합니다. 뒤에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한 장이죠, 한 장. 지금 얘기한 물질 대사와 균형에 관한 파트니까 마무리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숙제 꼭 해 놓으십시오. 오늘 지금 누구누구 안 돼 있는지 대충 알아. 안 돼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 자, 57페이지. 57페이지. 좀 이따가 오늘 숙제 안 돼 있는 사람들 내가 체크해 놨다가 부를 거야, 주중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일단 소개를 좀 하자면 3단원 소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 이제 신경계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항상성, 크게 세 개. 항상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방어 작용에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 얘네들도 물론 어렵다면 어렵지만 특히 제일 어려운 건 여기서 나와. 지금부터 얘기할 거에서부터 나오니까 자,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신경계. 자, 그러면 승환아, 졸지 말고 요거만 하고 쉽시다. 좀 벗고. 야. 너무 쉬워요. 알아. 이게 맨날 집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꺼놓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룰루랄라 듣다가 오랜만에 학원에 끌려와갖고 하려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 사람이 또 적응이 동물이라고 한 2, 3주 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적응돼요. 근데 그 과도기가 좀 힘든 거지, 그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캠 켜놓고 수업하는 승환이밖에 없잖아. 다 카메라 꺼놓고, 그지? 뭐 하는지 몰라. 그지? 나는 열심히 들었어요. 물론 본인들은 다 열심히 들었다고 하지. 내가 봤을 땐 다, 그지? 한량들처럼 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지? 하다가 뭐 딴짓도 좀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학원에서 하는 거에는 못 미치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하려니까 힘든 거야. 자, 첫 번째 신경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경. 그래. 뭐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무슨 뭐 감각신경이니, 운동신경이니 뭐 이렇게 이런 거. 신경. 그지? 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니네 구성 단계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 일종의 조직이야, 조직.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이다 그러면 그 신경을 이루는 세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신경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모여서 신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우리가 이 신경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런이라고 불러요. 뉴런. 알겠니? 뭐라 부른다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떠올려봐. 신경은 뭐가 있었지? 자, 감각 신경이라는 게 있었고, 연합 신경이라는 게 있었고, 운동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내 선생님 요거만 하고 쉰다 했으니까 집중해 잘 들어. 그러면 각각의 신경들은 또 그걸 이루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이라는 애들이 모여서 감각신경을 이루게 되는 거고, 연합신경은 연합 뉴런이라는 애들이 모여서 연합신경을 이루게 되는 거고, 운동 뉴런이라는 게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신경세포다. 그럼 뉴런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감각 뉴런이라는 게 있고, 연합 뉴런이라는 게 있고, 운동 뉴런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이 뭐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감각신경은 자, 우리 몸에는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지. 예를 들어 지금 형광등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있는 것도 내 몸에 자극이 주어지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수민이를 꼬집으면 이거 얘한테 자극을 준 거야. 내가 이 밀폐된 교실에서 방구를 푹 끼면 니네한테 자극을 준 거야. 그죠? 좀 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몸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오잖아.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빛이 됐건 기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럼 우리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곳이 있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감각기관 또는 줄여서 감각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 감각기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도 오감이라고 하잖아. 눈, 귀, 코, 혀,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그 각각에 맞는 자극을 받아들여. 받아만 들여. 그 자극이 빛인지 이게 어떤 냄새인지 어떤 맛인지를 판단하는 건 어디야? 뇌야, 뇌. 네. 그러면 얘네가 각각 뭐 눈이가 됐건 귀가 됐건 코가 됐건 얘네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일종의 전선 같은 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꼬집었어.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여기 꼬집어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이 뇌로 보내주는 일종의 전선 역할을 해주는 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니까. 그게 바로 감각신경이야. 감각기관하고 뇌 사이에 연결된 신경. 무슨 신경? 감각신경.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꼬집혔단 말이야. 해봐. 꼬집혀서 니네가 아픔을 느끼는 거는 꼬집히는 자극이 뇌로 가잖아. 그럼 뇌에서 아파 하고 명령을 보내주니까 내가 비로소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뇌에 이상이 생기지. 백날 꼬집혀도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치?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러면 뇌에서는 어쨌든 그 아프다, 팔을 빼라, 눈을 깜빡여라, 코를 막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보내주겠지. 우리 몸에 여러 반응기관. 뭐 그 반응기관이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피부를 꼬집혔으면 다시 피부로 명령을 보내서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곳들을 다 반응기라 불러. 그러면 뇌에서는 그 반응기로 명령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 명령을 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선 역할을 하는 게 운동신경인 거야. 자, 그런데 뇌랑 얘네들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뇌에는 또 신경이 이렇게 덮여 있지. 뇌에 그 신경이 덮여 있어가지고 온 몸에 뻗어 있는 감각신경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운동신경하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바로 연합신경이라는 게 이 뇌에 덮여 있는 거지. 뇌 자체도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뇌에 또 덮여 있는 신경들이 연합신경이 된다 이 말. 그래서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애는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합신경은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신경은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럼 이 뉴런이라는 세포잖아. 그럼 우리 알다시피 세포는 어때? 하는 일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어때?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 그럼 뉴런도 생각해봐. 이 뉴런과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전부 생김새가 똑같고 하는 일이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뉴런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김새가 다르다 이거지. 생김새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런의 구조 얘기할 때 보통은 운동 뉴런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럼 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운동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세포니까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세포체라고 불러. 핵이 들어있는 거야. 그 신경세포체 주변으로 돌기 같은 게 뻗어나와 있어. 신경돌기라고 하는데 신경돌기에서도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쭉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돌기들이 있거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고 불러. 가지돌기. 알겠니? 그 다음에 길다랗게 하나 뻗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어. 요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축삭 또는 축삭돌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축삭돌기는 중간중간이 이런 식으로 휴반세포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거든. 이런 식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어. 중간중간이. 그 말려 있는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이집이라고 그래. 무슨 세포? 휴반세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빙글빙글 감싸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을 말이집이라 부른다고. 휴반세포. 휴반.
슈반 세포라는 게 둘둘둘 말고 있거든. 축삭돌기를 말고 있다. 축삭돌기 이렇게 슈반 세포라는 게 군데군데 이렇게 말고 있다. 그 말고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 부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리집이라고 하는 건 슈반 세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선이 있으면 전선 중간 중간에 너희가 검정 테이프 이렇게 감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검정 테이프가 감겨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마리집이라고 부른다고. 그다음에 그 마리집 중간 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려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요 부분들. 요 부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운동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모습인 거야. 그럼 일단 얘네들이 각각 하는 일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봐라. 이 전체가 하나의 세포지. 근데 여기 신경세포체 핵이 들어있다 그랬지. 근데 잘 들어. 이거 써놔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슈반세포라는 게 빙글빙글 감고 있는 거라며. 그럼 얘도 세포 아니냐? 그럼 얘도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핵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이거 나중에 내신에서 나온단 말이야. 뉴런이라는 얘는 핵이 결국 몇 개야? 여러 개지. 맞지? 핵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잖아. 그래서 뉴런은 다른 말로 다핵세포다 이렇게 얘기해. 다핵세포. 핵이 많다 이거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핵이 졸라 많은 다핵세포다 라고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물론 이제 감각뉴런하고 연합뉴런은 얘랑은 생김새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더.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 신경돌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 마리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 나오면 요거 감각뉴런이고 요렇게 생긴 거 나오면 운동뉴런인 거야. 그 다음에 연합뉴런은 니네 거의 그림을 봐봐. 어떻게 생겼겠어? 야,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중간에서 연결을 해준다며. 그러니까 연합뉴런은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가지돌기가 겁나 발달돼 있어. 알겠니? 가지돌기가 특히 발달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림 나와 있지.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가지돌기가 특별히 발달돼 있다. 축삭돌기보다는 이제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다 이런 얘기야. 57페이지 아래쪽에 그림 보면 있잖아. 연합뉴런은 이제 다른 뉴런들에 비해서 뭐가 많다? 가지돌기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 그래서 뉴런마다 생긴 게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다르다는 얘기고 하나만 딱 더하고 쉽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계속 선생님이 운동 뉴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똑같은 뉴런인데 이런 애가 있더라는 거야. 똑같이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어. 둘 다 이제 운동 뉴런인데 어떤 운동 뉴런은 이 축삭돌기라는 거에 이렇게 마리집이 둘둘둘 말려 있는 경우가 있지. 근데 어떤 운동 뉴런은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냥 축삭돌기가 그냥 있고 마리집이라는 게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요. 마리집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경우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도 얘기해.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 알겠니? 그리고 이제 얘가 마리집이냐 민마리집이냐에 따라 또 다른 이제 차이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